설을 이틀 앞둔 밤, 거실에는 오색 빛깔의 짐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로 온 가족 6명이 호주로 설 연휴 장거리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내가 심가에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장거리 여행이었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시아버지 심건국에게 30인치 대형 가방 2개를 벽에 기대어 잘 놓으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시누이 신민아는 반짝이는 스티커가 붙은 자신의 캐리어에 벌써 4번째 원피스를 쑤셔 넣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내 가방을 점검했다. 선크림, 수영복, 상비약, 그리고 호주 친구에게 줄 고급 한약재 몇 봉지가 칸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 시모가 다가와 멀미약 한 통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내 휴대용 가방에 넣어둬. 내일 비행기 타기 전에 먹어. 나는 약을 받으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꼬리로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방으로 통하는 복도 모퉁이에서 순간 번쩍였는데 손에 어두운 색깔의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 지퍼를 마저 잠그고 짐 고정끈을 조이는 척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들고 왔다. 평소보다 3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와서 과일 좀 먹어. 짐 싸느라 힘들었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자연스럽게 내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퍼 손잡이 위치가 방금 전과 살짝 달랐다. 안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 소파에 앉아 신민아에게 쓸데없는 짐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이쑤시개로 사과 조각을 천천히 찔러 먹을 뿐 내 쪽은 쳐다보지 않았다. 그렇게 30여 분 더 분주하게 움직인 끝에 마침내 모두가 챙길 짐을 다 쌌다. 대형 가방 5개가 현관에 나란히 도열한 병사들처럼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중 회색 테두리가 있는 은색 캐리어를 특별히 가리키며 신민아에게 말했다. 미나, 이건 내 거야. 내일 잘 챙겨. 헷갈리지 말고. 그것은 바로 나의 가방이었다. 신민아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들지 않고 응하고 대답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시모는 금세 잠들었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 보였다. 시어머니가 내 가방에 몰래 넣은 것은 무엇일까? 귀중품? 현금? 아니면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어떤 물건? 그녀가 이렇게 한 목적은 2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해 물건을 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거나 어느 쪽이든 그 속셈은 가증스러웠다. 다음 날 새벽 4시 집은 소란스러워졌다. 신민아는 콘택트렌즈 관리액을 못 찾는다며 칭얼거렸다. 시아버지는 가스불을 잠갔는지 거듭 확인했다. 시어머니는 휴대용 작은 가방 속 여권과 항공권을 몇 번이나 세어보고 있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내 외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건네주었다. 은하야, 아침에 추워. 옷 단단히 입어. 나는 외투를 받아 입으며 손가락으로 주머니 안을 살짝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하지만 5단감, 겨드랑이 근처에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돌출부가 느껴졌다. 주의 깊게 만지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외투를 입고 지퍼를 채웠다. 미리 예약해둔 승합차가 아래층에 도착해 있었다. 운전기사가 대형 가방 5개를 트렁크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시어머니는 내 가방 옆에 바싹 붙어서 손으로 짐을 눌러대며 혹시라도 가방이 도망갈까 노심초사하는 듯했다. 신민아는 마지막으로 차에 올라타면서
너무 졸려라고 투덜거렸다. 차는 공항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창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시어머니는 내 대각선 앞에 앉아 차창에 비친 반사광을 이용해 나는 시모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새벽 3시 온 가족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벌인 행동을 선명하게 되짚었다. 나는 맨발로 거실에 살금살금 들어갔다. 머리핀 하나와 30초 만에 나와 신민아의 캐리어에 붙은 짐표와 특징적인 짐 묶음끈 몇 개를 바꿔치기 했다. 나의 가방은 이제 신민아의 반짝이는 짐표를 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스카프로 묶여 있었다. 반면 그녀의 가방은 내 볼품없는 회색 방수 커버를 씌우고 원래 내 자리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 당신이 공들여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곧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공항 국제선 출발장은 불빛으로 환했고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다. 시어머니는 마치 1초라도 늦으면 비행기가 우리를 두고 떠날 것처럼 계속 서둘렀다. 짐 붙이는 카운터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모두의 여권을 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5개의 가방에 꼬리표가 붙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들어가는 것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다. 엄마, 내 가방. 신민아가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씌워놓은 회색 방수 커버가 덮인 가방이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우리 옆에 남아있는 신민아의 반짝이는 짐표가 달린 은색 가방을 바라봤다. 이거 미나 거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방을 보았다. 어머나, 이건 제 거예요. 어머니, 미나 건 방금 붙이지 않았나요? 나는 컨베이어 벨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꼬리표까지 다 붙었잖아요. 시모도 다가와 짐표를 확인하고 말했다. 맞아요, 엄마. 이건 은하 가방이에요. 미나 건 벌써 들어갔어요. 그는 은색 가방을 툭툭 치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기내로 가져가요. 은하가 추위를 타서 겉옷을 가지고 가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며 은색 가방을 뚫어지라 노려봤다. 무의식적으로 목에 두른 스카프에 술을 쥐어뜯었다. 평소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완고하고 침착한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밑으로 흐르는 불안함과 공포가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꿀렁거리는 소리만 났을 뿐 다시 삼켰다. 그저 어떻게 된 거지? 아까는 분명 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이고, 엄마, 긴장해서 헷갈리셨나 봐요. 신민아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앞으로 끌었다. 빨리 가요. 이제 보안 검색도 해야죠. 시간 늦겠어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끌려가면서도 세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영혼을 잃은 듯 은색 가방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앞에서 옥매야 빨리 와 라고 외치자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돌렸지만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보안 검색대에도 줄이 꽤 길었다. 우리는 휴대용 짐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고 외투를 벗었다. 시어머니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렸다. 그녀 차례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외투를 움켜쥔 채 망설였다. 젊은 보안 요원이 상냥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손님, 외투도 바구니에 넣어주세요라고 안내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듯 외투를 황급히 던져 넣었다. 금속 탐지문을 통과하는 순간 기계가 귀청이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렸다. 여성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그녀에게 옆으로 서 달라고 요청한 뒤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사했다. 탐지기가 그녀의 허리 부근을 지나자 또다시 울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손님,
주머니에 뭔가 있으신가요? 보안 요원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외투 주머니를 뒤지더니 한참 만에 1,0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냈다. 이걸 깜빡했네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검사한 후 통과시켜 주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가족은 이미 검색대 안쪽에서 짐을 챙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민아는 약간 짜증이 난 듯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시모가 조용히 나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너무 긴장하셨나 봐. 손을 떨고 계셨어.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첫눈에 내가 들고 있는 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바라봤다. 동공이 수축되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려 태연한 척 핸드백을 정리했다. 늙으니까 정신이 없네. 여행 한번 온다고 허둥지둥하고. 그녀는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등 뒤를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왔잖아. 가자. 탑승구 가서 앉아 있자라고 말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내 옆에 붙어 걸으며 몇 번이나 말을 하려다 망설였다. 마침내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내게 다가왔다.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진한 크림 냄새가 풍겨왔다. 은하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고 긴장한 듯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네, 기내용 가방. 계속 네가 들고 있었지. 아무도 못 건드렸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완벽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계속 제가 들고 있었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낚싯바늘처럼 그 가방 위를 훑고 지나갔다. 잘 챙겨야지. 잘 챙겨야 해. 안에 물건들이 다 중요하니까. 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다. 다 옷이랑 생필품 같은 거잖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가서 또 사면 되죠.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틈틈이 공항 전광판에 흐르는 항공편 정보를 곁눈질하고 저 멀리 세관 검색대 방향을 살폈다. 손가락은 계속해서 서로 꼬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탑승구에는 이미 많은 승객이 앉아 있었다. 시모는 커피를 사러 갔고 신민아는 이어폰을 낀 채 짧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면세점 카탈로그를 뒤적거렸다. 시어머니는 앉아있기가 불편한 듯했다. 일어섰다가 전자스크린의 탑승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앉아서는 무릎 위에 핸드백을 꽉 쥐었다. 나는 그 은색 가방을 끌어안고 다리 옆에 놓은 채 몸을 살짝 기대고는 휴대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자세는 매우 느긋했다. 눈꼬리로 보니 시어머니의 시선이 불타는 바늘처럼 그 가방에 몇 번이고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방송에서 우리 항공편의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다. 우리는 비즈니스석이라 우선 탑승이 가능했다. 시어머니는 거의 벌떡 일어나다시피 하며 연신 빨리 얼른 올라가야 마음이 놓이지라고 말했다. 그녀의 조급함은 평소의 서두름을 넘어선 것이었다. 모두들 기내용 짐을 들고 탑승 통로로 향했다. 표를 확인하고 연결 통로를 지났다. 우리가 비행기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 뒤쪽 멀리 세관 검사 구역 쪽에서 귀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들릴 만한 소란이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기내로 들어섰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시어머니는 창가 좌석에 앉아 거의 창문에 얼굴을 붙이다시피 하고는 연결 통로가 공항 건물과 이어지는 쪽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기내의 어둑한 조명 아래 그녀의 안색은 핏기가 가신 회백색이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비행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둔탁한 밀폐음을 냈다. 승무원들이 안전점검 시연을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대각선 뒤편, 통로 건너편을 보았다. 나는 그때 마침 그 은색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조심스럽게 넣고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그녀는 짐칸에 안착된 가방을 보고 나를 보았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몇 번이고 떨렸다. 극심한 당황, 불안, 그리고 점점 통제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마침내 그녀의 눈에 응고되었다. 비행기 엔진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고 활주로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가 공들여 몰래 넣어둔 물건은 지금쯤 고고하게 원래 주인인 그녀의 딸의 머리 위 짐칸에 안전하게 모셔져 있었다. 반면 그녀의 딸은 놀랄만한 서프라이즈가 들어있는 원래 나의 것이었던 가방을 위탁 수화물로 붙인 상태였다. 비행기가 가속하며 이륙했다. 무중력감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했다. 식은땀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멀미 때문이 아니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창밖은 눈부신 햇빛이 가득했다. 승무원이 음료와 입국 카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컵 가장자리가 부딪히며 잘게 덜덜거리는 소리를 냈다. 입국 카드를 작성할 때는 더욱 엉망이었다. 펜 끝이 두 군데나 종이를 찢었고 주소라는 삐뚤빼뚤했다. 시모가 안쓰러워 몸을 숙였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 아냐, 괜찮아. 시어머니는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물이 몇 방울 튀었다.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잠을 설쳤나 봐. 그녀의 눈빛은 통제 불능 상태로 내 머리 위 짐칸 쪽을 향했다가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황급히 거두어들였다. 은색 가방은 그늘 속에서 안정적으로 있었다. 나는 승무원이 건넨 오렌지 주스를 받아들고 시모에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장거리 비행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나 봐요.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의자 등받이를 조절하고 눈가리개를 쓴 채 잠을 보충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어둠 속에서는 다른 감각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옆자리 시어머니의 거칠고 불안정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안전벨트 버클을 반복해서 긁는 찰칵찰칵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그녀가 몇 번이나 시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포기하고 억눌린 한숨만 내쉬는 소리도 들렸다. 엔진 소리와 함께 시간이 흘러갔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가리개를 벗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다. 시어머니 좌석 앞을 지날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있는 듯 했지만 눈꺼풀 아래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나는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기내 후방의 식사 준비 구역에 잠시 서서 창밖의 솜털 같은 구름 바다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희미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도 그곳으로 왔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핏줄이 서 있었다. 은하야.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좁은 식사 준비 공간에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는 승무원이 없었고 가끔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다. 엄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거의 속삭이는 소리였다. 내 그 가방, 비행기 타기 전에 정말 손에서 안 났니? 누가 건드린 적은 없어. 아니면 네가 직접 열어봤다거나. 나는 절묘하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계속 그 가방만 물어보세요? 계속 제 손에 있었잖아요. 안 열어봤어요. 짐은 어젯밤에 다 쌌으니까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말했다. 혹시 가방에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있나요? 어머니께서 혹시 급한 물건을 제 가방에 넣어 두셨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린 한 가족이니까요. 없어. 특별한 거 없어. 그녀는 크게 반응했다.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다시 급격히 작아졌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냥 네가 어려서 부주의하게 귀중품을 잃어버릴까봐 그랬다. 됐어. 그녀는 황급히 손을 휘저으며 생수 한 병을 따서 벌컥벌컥 몇 모금을 마셨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다. 공허한 눈빛으로 창밖에 끝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옆얼굴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주 심하게. 그녀는 이미 가방이 왜 내 손에 있는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모든 공포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가방이 곧 호주 세관에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시몬은 깨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이어폰 한쪽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머리 위를 가리키고 좀 시끄러울 것 같아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다.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가끔 비행기가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팔걸이를 꽉 붙잡고 짐칸을 올려다봤다. 마치 그곳에 시한폭탄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시아버지 심건국이 잠에서 깨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불평했다. 여행 왔으면 즐겁게 지내야지. 그 꼴이 뭐야. 애들까지 기분 상하게. 시어머니는 휙 돌아서서 그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 담긴 원망과 공포에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창밖을 향한 채 굳은 자세로 돌아갔다. 긴 비행이 마침내 끝을 향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40분 후 시드니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했다. 승무원들이 좌석 등받이를 똑바로 세우고 작은 테이블을 접으라고 요청했다. 객실 안은 짐을 정리하는 소리로 분주해졌다.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들은 듯 몸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다가 다시 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짐칸을 열려고 했다. 손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지금 비행기가 하강 중입니다. 승무원 한 명이 즉시 다가와 막았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저 외투 좀 꺼내려고요. 추워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짐칸을 여실 수 없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승무원이 그녀 앞에 버티고 섰다. 시어머니는 서서 손에 닿을 듯 가까우면서도 아득히 먼 은색 가방을 올려다봤다.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손가락은 팔걸이의 가죽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기압 변화로 불편함이 느껴졌다. 신민아는 귀가 아프다며 껌을 씹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창밖으로 호주 대륙의 해안선이 선명해졌다. 푸른 바다와 붉은 땅, 하얀 파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정렬했고 바퀴가 지면에 닿았다. 미세한 진동과 굉음, 마침내 도착했다. 신민아가 환호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져 천천히 터미널로 향했다. 승객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켰다. 시어머니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심하게 떨렸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무력하게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참을 수 없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뼈마디에서 스며 나오는 듯한 소리 없는 절망이었다. 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서둘러 일어나 짐을 챙겼다. 나는 일어섰다. 가볍게 짐칸을 열고 은색 가방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린 듯 가방의 지퍼, 잠금쇠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시죠.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밀었다. 옥매야, 뭐해, 가자. 그제야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한 것을 시아버지가 붙잡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우리 뒤를 따라 기내문으로 향했다. 연결 통로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허공을 밟는 듯했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순간도 깜빡이지 않고 내 손에 들린 가방을 주시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구명줄이자 동시에 염라대왕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점점 느려져 마침내 가장 뒤처졌다. 신민아는 앞에서 엄마, 빨리 오세요. 이제 위탁수화물 찾아야죠 라고 재촉했다. 짐 찾는 회전 벨트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한눈에 회색 방수 커버가 씌워진 가방이 회전 벨트 옆짐 검사구역에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제복을 입은 세관원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손에 든 전자장치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그 가방을 보며 무언가를 대조하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나의 시선을 따라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온몸의 뼈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목구멍에서 허욱하는 울음소리를 냈지만 말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필사적으로 그 회색 가방을 노려봤다. 그리고는 지극히 느리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고개를 돌려 내 손에 들린 은색 가방을 보았다. 안녕이 무사한 그 가방을.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회색 가방은 검사 구역에서 비석처럼 서 있었다. 세관원 2명이 엄격한 태도로 허리춤의 장치에 손을 얹은 채 짐을 찾는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들은 짐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 시어머니 주옥매의 다리는 미끄러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목구멍에서는 크억크억 하는 소리가 났고 눈은 찢어질 듯 커졌다. 그녀의 시선은 내 손의 은색 가방과 멀리 있는 회색 가방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그녀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억지의 침착함은 산산조각 났다. 오직 노골적인 이해할 수 없는 경악과 뒤이어 밀려드는 엄청난 공포만이 남았다. 신민아가 먼저 반응했다. 카트를 끌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전 벨트 쪽으로 향했다. 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녀는 검사구역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의 반짝이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할 가방을 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아마 시드니 날씨를 확인하고 있을 터였다. 미나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짧고 쉰 음정이 완전히 나간 비명을 질렀다. 온 힘을 다 쓴 듯했다. 신민아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가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팔은 심하게 떨렸고 가리키는 방향은 엉망이었다. 그녀는 검사 구역을 가리켜야 할지, 나를 가리켜야 할지, 아니면 점점 가까워지는 회전 벨트를 가리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안 가면 어떻게 짐을 찾아요? 신민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눈을 한 번 굴리더니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돌아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번엔 날카롭게 찢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신민아를 잡으러 달려가려 했지만 바닥에 이음새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을 옆에 있던 시아버지 심건국이 붙잡았다. 옥매, 무슨 짓이야. 채통 좀 지켜. 시아버지가 민망함에 낮은 소리로 꾸짖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여성 세관원이 이 소란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신민아에게 꽂혔다. 젊은 여성이 빈 카트를 밀고 회전 벨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장치에 표시된 짐. 주인 정보와 얼굴이 일치했다. 그녀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은 신민아에게 곧장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성 세관원이 신민아를 막아섰다. 목소리는 딱딱했다. 이것이 당신의 짐입니까? 그녀는 검사 구역의 회색 가방을 가리켰다. 신민아가 잠시 멍하니 그 볼품없는 회색 방수 커버를 보더니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가방은 은색이고 스티커도 붙어 있는데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가방 옆에 붙어 있는 수화물 꼬리표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신민아. 이게 제 이름인데요. 하지만 이 가방은 신민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다가가 방수 커버를 벗겨보려 했다. 남성 세관원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통관 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당신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남성 세관원의 어조는 단호했다. 검사요. 왜 제 걸 검사해요? 신민아는 그제야 약간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 가방 안에는 옷이랑 화장품밖에 없어요. 무슨 권리로? 이 소동은 마침내 시모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시아버지가 회전 벨트에서 대형 가방 2개를 꺼내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는 즉시 걸어와 나를 등 뒤에 감쌌다. 미간을 찌푸린 채 세관원들에게 둘러싸인 여동생을 바라봤다. 무슨 일입니까? 오빠, 이 사람들이 내 가방에 문제가 있대요. 개봉 검사를 하겠대요. 신민아는 의지할 곳을 찾은 듯 즉시 고자질했다.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내 가방이 왜 이렇게 못생긴 회색으로 변한 거죠? 공항에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신민아가 두 세관원에 의해 반쯤 끌려가 검사대로 안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회색 가방이 검사대 위로 올려지는 것을 보자 그녀는 갑자기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방금 잡은 물고기처럼 퍼덕거렸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인 채 앞으로 달려갔다. 선생님, 오해예요. 그 가방은 제 딸 것이 아니에요. 제 딸 것이 아니라고요. 제 며느리 유구나의 것이에요. 그 여자 짐을 조사하세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나를 가리켰다. 흥분과 공포로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곱게 단장했던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에서 짐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모두 돌아보며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두 세관원은 동작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가 미친 듯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직업적인 판단과 약간의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성 세관원이 한국말로 물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이 짐이 저 여성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나를 쳐다봤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시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낮은 목소리로 엄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기가 막힌 표정이었다. 신민아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봤다가 나를 봤다가 하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활활 타오르는 듯한 하지만 절망적인 시선을 마주했다.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갔다. 얼굴에는 분명한 의아함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은색 가방을 들어 올렸다. 가방 옆면의 진표가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신민아, 어머니.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심지어 약간 슬픔까지 배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미나의 가방은 여기 있어요. 제가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나는 가방을 신민아 쪽으로 살짝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헷갈리신 거 아니세요? 저 회색 가방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제 가방은 아버지, 시모 씨 가방과 함께 붙였어요. 벌써 찾았잖아요. 나는 시모의 발밑에 있는 규격에 맞는 검은색 가방을 가리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래 붙였던 평범한 위탁 수화물이었다. 시어머니는 벼락을 맞은 듯 했다. 내 손에 든 은색 가방을 보고 검은색 가방을 보고 마침내 검사대 위에 올려진 곧 열릴 판도라의 상자 같은 회색 가방을 보았다. 그녀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가 직접 넣어준 물건은 내 가방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의 검은색 가방은 무사했고 미나의 은색 가방 내 기내용 가방도 내 손에 무사했다. 그리고 곧 열릴 회색 가방. 미나의 가방에는 미나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처음부터 어젯밤 몰래 내 가방을 열어 물건을 넣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소리 없는 덫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진표와 진묶음 끈을 바꾼 새벽의 기만. 그녀가 비밀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오히려 역으로 그녀의 딸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안 돼. 열면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잊은 채 달려가 가방 위로 몸을 던지려 했다. 남성 세관원이 재빨리 몸을 돌려 그녀를 막아섰다. 손님,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아버지도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달려와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를 꽉 붙잡았다. 시모는 나를 더욱 단단히 보호했고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시어머니를 향해 놀라움과 의혹이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신민아는 완전히 겁에 질려 시모의 소매를 붙잡았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미쳤어요? 여성 세관원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도구를 꺼내 찰칵 소리와 함께 회색 가방에 채워진 세관 전용 잠금 장치를 잘라냈다. 시어머니가 울음도 멈춘 채 절망적인 거친 숨소리만 내쉬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가방 덮개를 열었다. 가방의 위쪽 칸은 접힌 옷가지들이었다. 여성 세관원이 그것들을 옆으로 밀자 아래쪽에서 플라스틱 필름으로 단단히 쌓여있는 네모난 물체 몇 개가 드러났다. 그리고 구석에 박혀있는 일반 여행용품과는 확연히 다른 어두운 색깔의 벨벳 주머니 몇 개도 보였다. 세관원이 장갑 낀 손으로 네모난 물체 하나를 들어 올려 만져보았다. 또 다른 작은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든 공황 불빛에 영롱한 광채를 반사하는 세공되지 않은 원석들을 몇 개 꺼냈다. 주위에서 놀라움과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남성 세관원은 즉시 무전기에 대고 빠르고 명확하게 보고했다. 미신고 고가 물품 및 통제 물품 의심 사례 적발. 지원 요청합니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그 물건들이 하나하나 꺼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모든 영혼을 빼앗긴 듯했다. 몸이 풀려 시아버지가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인간적인 색깔마저 사라졌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입으로는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끝났어. 내 딸. 미나야, 끝났어. 신미나는 자기 가방에서 나온 그 물건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것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지도 못한 물건이에요. 라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엄마, 말 좀 해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관 지원 인력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상황을 통제했다. 신민아는 진표상의 주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변명했다. 우리 엄마가 짐 쌌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딸의 비난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 그저 실성한 듯 중얼거렸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내 딸 잡지 마. 나를 잡아. 시모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고 무너진 어머니와 겁에 질린 여동생을 보고 충격적인 증거물 상자를 보았다. 안색이 잿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내 손을 쥐고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서서 시어머니가 자작극을 벌였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이 난장판을 지켜보았다. 시드니 공항의 밝은 불빛은 모두의 얼굴에 드리운 불안, 절망, 충격, 그리고 망연자실함을 비추었다. 반면 나의 가방, 평범한 옷가지와 한약재가 들어있던 검은색 가방은 발치에 얌전히 서서 침묵하는 방관자 같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공항 세관, 사무실의 두꺼운 문은 신민아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닫혔다. 제복을 입은 직원 2명이 문 밖을 지키고 서서 외부의 시선과 시아버지 심건국의 다급한 질문을 막았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대기구역의 플라스틱 의자에 널브러져 흙탕물처럼 축 늘어졌다. 그녀는 그 문을 뚫어지라 응시했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입에서는 부서지는 울음소리만 새어나왔다. 미나, 내 미나. 시몬은 얼굴이 잿빛이었다. 그는 나를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은하, 대체 엄마가 가방에 뭘 넣은 거야? 저것들은 그는 분명히 방금 꺼내진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는 그와 똑같은 망연자실함과 무거움이 서려 있었다. 저는 몰라요. 시모 씨, 정말 몰라요.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뭔가 위험한 물건을 가져가려 한 것 아닐까요? 세관에 걸릴까봐. 나는 적당한 선에서 말을 멈춰 충분한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 시모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시리에 빠진 어머니를 보았고 굳게 닫힌 문을 보았다. 문 안에는 그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여동생이 갇혀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고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어떻게 미나를 방패막이로 쓸 생각을 해. 자기 친딸인데. 이 말은 그의 이빨 사이에서 간신히 새어나왔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이용당했다는 의미가 수십 년간 어머니를 향한 그의 신뢰와 존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시아버지 심건국은 헛되이 세관 직원들과 소통하려 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고 급해서 이마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사무적인 말뿐이었다. 그는 돌아와 축 늘어진 아내를 보았다. 처음으로 노골적인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옥매, 나에게 분명히 말해. 네가 미나 가방에 넣은 게 대체 무슨 뜨거운 물건이야. 네가 이러는 건 미나를 해치는 거야.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초점을 잃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남편을 향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완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었다. 그 가방은 원래 미나 것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꼬리표는 미나의 것이었고 미나의 수화물 통로로 나왔다. 심지어 방수 커버도 고의로 위장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휙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와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믿을 수 없는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너였구나. 그녀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치 찢어진 풀무 소리 같았다. 네가 바꿨지.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깊은 슬픔과 의아함만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어머니께서 뭔지도 모를 물건을 미나 가방에 넣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에 미세한 날카로움을 실었다. 아니면 혹시 원래는 누구 가방에 넣으려 하셨던 거예요? 이 질문은 차가운 송곳처럼 시어머니를 찔렀고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동시에 시모와 시아버지도 순간적으로 나를 쳐다봤다. 맞아, 저 물건들이 원래 미나 가방에 들어갈 게 아니었다면 대체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입만 뻐끔거렸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딸을 해친 것이었다. 이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 아들과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나였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건국, 미나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봐요. 미나를 데려가게 하면 안 돼. 미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 내 잘못이야. 나를 잡으라고요, 나를. 시아버지는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아? 그 물건들을 넣을 때는 미나가 내 딸이라는 걸 생각했어. 상황은 교착 상태였고 시간은 1분 1초가 무디게 살을 깎는 고통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책임자로 보이는 세관원 한 명이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흐느끼는 신미나가 나왔다. 그리고 여성 직원 2명이 뒤따랐다. 신미나 씨는 잠정적으로 퇴실해도 됩니다. 하지만 후속 조사를 위해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이 수화물과 내용물은 압수할 것입니다. 책임자급 세관원이 명확한 한국말로 발표했다. 수화물에서 미신고 고가 물품 및 호주 생물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미나는 나오자마자 시모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오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 대체 내 가방에 뭘 넣은 거예요? 그녀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딸을 껴안았고 모녀는 한데 엉켜 울었다. 시아버지는 연신 세관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반드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모는 정신을 못 차리는 여동생을 안고 어머니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예전의 친근함은 없었다.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비참하게 굴고 변명조차 못하는 모습, 신미나가 공포와 억울함에 어머니를 원망하는 모습, 시모의 눈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 시아버지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관의 압수와 조사는
첫 번째 채찍질일 뿐이었다. 이 가정의 표면적인 위선을 벗겨내는 우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남은 짐들을 밀고 공항을 나섰다. 시드니의 뜨거운 햇살이 몸에 내리쬐었지만 마음속의 냉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마중 나온 친구가 준비한 차가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를 때 시어머니는 거의 시아버지에게 이끌려 타다시피 했다. 그녀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다. 신민아는 시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진 내 옆에 앉았다. 틈틈이 원망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차는 예약된 호텔로 향했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의 이국적인 풍경, 푸른 항구,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은 아무도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체크인을 할 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다.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잡고 있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구석으로 걸어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전화를 받았다. 약간의 거리가 있었음에도 나는 그녀의 억눌린 절망적인 애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 딸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발.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제발. 단속적인 말들이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시모는 내 옆에 서 있었는데 분명 몇 마디를 들었을 것이다. 그의 안색은 더욱 굳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의 통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마침내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꺾인 낙타처럼 몸이 휘청거렸다. 주변 투숙객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그녀는 눈을 뒤집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엄마. 시모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달려갔다.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주옥매, 늘 계산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던 이 여자는 시드니 호텔의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완전히 기절했다.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그것은 그녀가 호주에서 듣는 첫 번째이자 가장 아이러니한 환영가 일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악몽. 그녀가 나에게 가하려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업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는 코를 찌르듯 썼다. 창백한 불빛이 모두의 얼굴에 비추어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1인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눈꺼풀 아래로 안구가 계속 움직였고 입술도 가끔씩 떨렸다. 의사는 급격한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정신적 긴장이 유발한 실신이며 몸에는 큰 이상은 없으나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시모는 창가에 기대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등은 굳어 있었다. 신민아는 벽에 기댄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은 복숭아처럼 퉁퉁 부었고 병상 위에 어머니를 뚫어지라 노려봤다. 그 시선에는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원망이 교차했다. 시아버지 심건국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차가운 조수처럼 정적이 방 전체를 삼켰고 모니터 기계의 규칙적인 띠딕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병상에 시어머니가 흐릿한 소리를 냈고 눈꺼풀이 몇 번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공허하게 천장을 응시하며 몇 초 동안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기억이 갑자기 되돌아온 듯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되었고 목이 뻣뻣하게 돌아가 침대 옆 사람들을 보았다. 미나.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딸이었다. 신민아는 자기 이름을 듣자
몸을 움찔했지만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얼굴을 더욱 외면했다. 미나 여기 있다. 괜찮다. 시아버지가 지친 한숨을 쉬며 구석을 가리켰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급히 딸을 찾아냈고 신미나가 멀쩡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안도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실신하기 직전의 모든 일, 세관에서 열린 가방, 쏟아져 나온 물건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전화, 이 선명하고 잔인하게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녀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고 모니터 기계 소리도 빨라졌다. 엄마. 시모가 마침내 돌아서서 침대 옆으로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극도로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 나는 시모의 대각선 뒤편에 서서 조용히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 얼굴에 잠깐 머물렀다.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와 한 줄기 의혹이 있었다. 상황이 그녀의 통제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대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난 괜찮아. 그녀는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눌렀다. 미나는 정말 괜찮은 거니? 개들을 풀어줬어. 미나는 일단 괜찮아요. 하지만 가방은 압수당했어요.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모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저 물건들이 대체 뭐예요? 어디서 난 거고 왜 가져오려고 하신 거예요? 연속적인 질문은 고인물에 던진 돌멩이 같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들의 시선을 피했다. 입술이 떨렸다. 난 아무것도 몰라. 무슨 물건인지 미나가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어. 엄마. 신미나가 격분하며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울먹였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저는 그 돌멩이나 연고 같은 거 본 적도 없어요. 제 가방에 회색 커버가 씌워진 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짐 쌌잖아요. 엄마가 제 짐 검사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내 가방이 너무 화려하다고 커버를 씌워야 한다면서. 딸에게 면전에서 들킨 시어머니는 온몸을 심하게 떨었다. 신미나의 흥분하고 원한 맺힌 얼굴, 아들의 심오한 시선, 그리고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결국 남편을 향해 애원하듯 시선을 돌렸다. 건국, 난 정말 아니야. 됐어. 옥매. 시아버지 심건국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보기 드문 준엄함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세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물건은 미나 이름이 붙은 가방에서 나왔어. 짐은 네가 쌌고 이제 네가 내 딸을 해치려 했거나. 그는 잠시 멈췄다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니면 네가 원래 해치려던 사람은 미나가 아니었다는 둘 중 하나겠지.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모는 휙 아버지를 보았다가 돌연 나를 향해 돌아봤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신미나도 멍해져서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시어머니는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이 침대에 굳어버렸다. 잠시 숨까지 멈췄다. 그녀는 입만 벌리고 목구멍에서 컥컥 하는 소리만 냈다.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동시에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속셈을 피 흘리는 상처처럼 찢어 발겼다. 너 헛소리하지 마. 그녀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날카롭고 허약했다. 내가 어떻게 미나를 해쳐. 걔가 내 딸인데 그런 물건은 엄마가 넣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시모가 그녀의 말에 허점을 잡고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엄마는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걸리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서도 넣었어요. 엄마, 대체 뭘 하려 한 거예요?
이 물건들을 누구에게 주려 했거나 아니면 누가 엄마에게 시킨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어. 아무도. 시어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링거줄이 함께 흔들렸다. 나 혼자 바보같이 그냥 시골 친척이 흙 묻은 특산품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해서. 난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어. 내 가방에 가져가기 겁나서. 그냥 젊은 사람들 가방은 검사를 덜 할까봐. 그래서 미나를 선택했어요. 시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처음에 선택한 건 은하였어요? 마지막 이름이 나오자 병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물주전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선명한 충격과 약간의 상처가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원래 제 가방에 넣으려 하셨던 거예요? 나는 따지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가슴 아파하는 어조로 물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격렬한 비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늘 불만족스럽고 자기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맑고 상처받은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모와 시아버지의 눈빛이 칼처럼 그녀를 노려봤다. 인정하자니 자신이 고의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온몸이 식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이미 그녀를 꽉 묶고 있었고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니야. 아냐. 그녀는 헛되이 중얼거렸다. 눈물이 솟구쳤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극한의 공포와 절망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호야. 엄마 믿지. 엄마는 남을 해치지 않아. 엄마는 그냥 뭐요? 시모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깊은 피로와 판단만이 남았다. 엄마, 지금껏 와서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건가요? 그 전화는 뭐였어요?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받은 전화. 누가 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 딸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엄마에게 특산품을 부탁한 친척이 엄마를 이렇게 애원하게 만들 수 있나요? 연이은 추궁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울음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절망과 회한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 회한이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계획 실패로 인해 자신마저 위험에 처한 공포 때문인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았다. 신민아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의 원망이 점차 복잡한 무감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더 이상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시아버지 심건국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시모는 내 옆으로 걸어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꽉 쥐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구사일생의 기쁨이 있었다. 상자가 나를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아 주었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드니의 밤,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같았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단속적인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자신이 수년간 쌓아올린 권위와 이미지가 오늘 밤 그 금지된 물건과 함께 압수되었고 그 아래의 추악한 속살이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전화기 저편의 사람은
그녀가 기절했다고 해서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주옥매의 새벽은 아직 멀었다. 병원에서의 이 밤은 심판 직전의 짧은 멈춤에 불과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마침내 숨 넘어가는 듯한 낡은 풍금소리 같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병실에는 규칙적인 기계 소리와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국당의 심야 차량 소리만이 남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맴돌았다. 그리고 진실의 파편에 베인 듯한 무감각함도. 시모는 내 손을 놓고 병상 끝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금속 난간에 두 손을 짚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바닥을 내려다봤다. 목소리는 모든 힘을 소진한 듯 쉰 목소리였다. 엄마, 이제 그 전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대체 누구예요? 그 물건들은 또 무슨 연유로 온 거예요? 시어머니 주옥매는 베개에 파묻혀 있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의 눈에는 신뢰가 무너졌고 남편의 얼굴에는 전례 없는 소원함이 있었다. 딸의 눈빛은 차가운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자신이 수렁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은 흠집 하나 없이 그늘에 서서 자신의 몰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 외삼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온 힘을 다해 짜내는 듯했다. 주준봉? 시아버지 심건국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준봉이라고? 걔는 공예품 수출입한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공예품? 시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다 거짓말이야. 걔는 수년간 남들 물건을 날라주는 일을 해왔어. 옥이나 약재, 그리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 분말이나 연고 같은 거. 돈이 되는 고급 물건이라고 했어. 호주의 화교 사업가가 비싼 값에 산다고. 검사도 엄격하지 않다고 했어. 그녀는 말을 더듬거리며 이어갔다. 이번에 큰 거래라고 했어. 물건 양이 많아서 혼자 가져가긴 위험하다고. 우리 가족이 여행 간다고 하니 가족 여행객은 세관 검사가 느슨할 거라고 하면서 나에게 부탁했어. 그래서 엄마는 응했어요. 시모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고작 그 꼴통 동생을 돕기 위해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요. 그리고 며느리 가방을 일부러 노린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거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분노에 몸을 움츠렸다. 아냐, 나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었어. 주준봉이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보통은 안 걸린다고 했어. 나는 그냥 한 사람 가방에만 넣으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은하를 골랐어요. 시모가 그녀의 말을 대신 끝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냐면 은하는 외부인이니까. 언제든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맞죠? 아냐, 나는. 시어머니가 창백한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시선 아래서는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그녀의 어두운 속셈이 지금 불빛 아래 벌거벗겨진 채 드러났고 그녀 스스로도 추악하다고 느꼈다. 그 전화는요. 시모는 끈질기게 추궁했다. 전혀 봐주지 않았다. 주준봉이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아냐, 그 사람은 호주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었어. 용시성이고 다들 용사장이라고 불러.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가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세관까지 건드렸다고 화를 냈어.
내가 수작을 부린다고 하면서 내 딸 미나부터 건드릴 거라고 했어. 그녀는 말을 하며 공포에 질려 신미나 쪽을 바라봤다. 당장이라도 딸이 사라질 것 같았다. 이런 망할. 시아버지 심건국이 의자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주옥매, 네가 미쳤구나. 이런 불분명한 사람들과 엮이더니 결국 자기 자식에게까지 해를 끼쳐.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주중봉은 물건만 잘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절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세관이 이렇게 엄격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저 물건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몰랐고 용 사장이 이렇게 무서울 줄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시모가 냉소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도도 없었다. 엄마는 몰랐던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은하가 감옥에 갈 뻔해도 신경 안 썼고 어쩌면 은하가 잘못되면 이혼시키고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미나에 대해서는 물건이 나와 은하 가방에만 있으면 미나에게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믿었겠죠. 게다가 나를 엄마 곁에 꽉 묶어두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려고 계산이 참 치밀하네요. 이 말은 시어머니의 모든 위장된 수치심을 완전히 벗겨냈다. 그녀는 울음까지 잊고 아들을 멍하니 쳐다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이 아들이 늘 효성스럽고 말 잘 듣는다고 생각했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얻었어도 결국 자신 편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모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단지 이전에는 모자간의 정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이번 일은 그의 최저선을 완전히 넘어선 행동이었다. 호야, 엄마는 아냐. 그녀는 헛되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다. 엄마, 시모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이 일은 엄마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주준봉과 용 사장에게 말하세요. 물건은 세관에 압수당했고 일은 망쳤다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엄마에게 하도록 하세요. 미나와 은하, 그리고 아버지는 앞으로 이 지저분한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알아들었죠? 시어머니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 했다. 아들의 말은 그녀를 그 흉악한 사람들에게 홀로 밀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호야, 이러면 안 돼. 그들이 날 죽일 거야. 그 사람들은 무자비해. 엄마가 그 물건들을 가방에 넣을 때 은하나 미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시모가 되물었다.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절망에 떨기만 했다. 나는 시모 옆으로 걸어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습이에요. 일단 쉬시고 몸을 회복하세요. 용 사장에게서 또 전화가 오면 어머니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거예요. 결국 물건은 미나 씨 이름이 붙은 가방에서 나왔어요. 경찰과 세관 쪽에서 미나 씨는 아직 용의자예요. 나는 겉으로는 그녀를 위하는 듯 했지만 사실 가장 잔인한 현실을 그녀 앞에 다시 한번 내놓은 것이었다. 신미나의 혐의는 그녀의 실신이나 울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신미나를 혐의해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저지른 그녀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그녀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며느리인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나의 침착함, 나의 거리를 둠, 심지어 지금의 호의적인 조언까지도 그녀에게는 부드러운 칼이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아기를 품은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었고 그 길 끝에는 내가 준비한 함정이 아닌 고립무원과 미지의 공포로 향하는 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니야. 그녀는 허공을 향해 말했다. 아냐. 그녀는 헛되이 몸을 떨었다. 창밖의 하늘이 희미한 회색 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새날은 주옥매에게 희망이 아닌 더 깊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운명의 무거운 발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듣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녀의 남편, 아들, 딸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침묵으로 깊은 골을 만들었다. 그 골의 이름은 대가였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시드니의 아침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머금고 시작되었다. 호텔 스위트룸에는 잠든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웅크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세게 맞은 것처럼 짙어졌다. 그녀는 더욱 메마르고 초췌해 보였다. 시모는 일찍 일어나 어젯밤 상담했던 법률 지원기관에 연락하여 당일 오전 면담을 예약했다.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료했으며 위기에 대처하는 단호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어젯밤의 충격과 고통에 빠진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시아버지 심건국도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시어머니에게 필요할지도 모를 몇 가지 서류와 옷가지를 따로 작은 가방에 담았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아내에게는 내내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큰 압박이었다. 신민아의 방문은 우리가 막 출발하려 할 때쯤에야 열렸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서는 어리광 부리던 티가 사라지고 하룻밤새 강제로 성장한 듯한 굳은 모습과 소원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한번 보았는데 그 시선은 차갑고 낯설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내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녀는 엄마와 같이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딸을 보고 입술을 실룩거렸다. 딸의 이름을 부르려 한 듯 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5사람은 침묵 속에서 호텔을 나섰고 택시를 타고 법률 지원기관이 있는 거리로 향했다. 창밖은 밝은 이국의 아침 햇살과 번화한 거리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물을 짤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꽉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렸다. 멍한 눈빛으로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다. 몸은 여전히 덜덜 떨렸다. 면담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좁은 회의실에서 근엄한 표정의 변호사와 통역을 돕는 사회복지사를 마주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여전히 말을 돌리려 했고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시모가 침착하게 세부 사항을 보충하고 신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공포를 진술하고 시아버지가 주준봉의 이전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증거를 내밀자 시어머니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다. 주준봉이 자신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 사업의 높은 수익성과 낮은 위험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특수 포장된 물건들을 일반 물품 사이에 어떻게 숨기라고 가르쳤는지, 그리고 원래 은하의 가방에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에 하나 일이 터져도 아깝지 않다고 어떻게 암시했는지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용 사장이 자신에게 연락했던 전화번호와 몇 번의 통화에서 흘러나온 모호한 정보도 털어놓았다. 시드니 화교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며 수단이 잔혹하기로 알려진 포주였다. 변호사는 기록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운송과 조직 범죄의 경계에 걸친 사건이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실행자이자 인지자로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협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이며 특히 신민아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변호사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여 용 사장의 보복 가능성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관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는 마치 껍질을 벗겨낸 듯 힘이 없어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부축은 배우자를 지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가까웠다. 시모는 즉시 변호사의 전화를 이용해 현지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했고 당일 오후 정식 진술을 위해 예약했다. 그 후 이틀 동안은 억압적인 폭풍우 같았다. 우리는 경찰에 여러 차례 조사와 진술에 협조했다. 시어머니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드니를 떠날 수 없었고 여권도 압수당했다. 주준봉의 한국 내 연락처와 정보는 경찰에 제출되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조사될 예정이었다. 용 사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개입할 것이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물건이 압수되고 거래가 노출된 상황에서 그리고 운송자가 자진투항한 상황에서 가치를 잃은 인물을 계속 붙잡고 경찰의 관심을 끄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안심시켰다. 신민아는 변호사와 경찰에 거듭된 확인 끝에 주관적 고의가 없는 비책임 제3자로 명확히 분류되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졌다. 그녀는 시모를 붙잡고 크게 울었고 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이제 텅 빈 피로와 완전한 거리두기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시아버지 심건국은 모든 법적 절차가 일단락된 후 결정을 내렸다. 그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일이 정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따로 살자. 집은 당신이 가져요. 예금은 내 몫을 챙겨서 나갈게요. 호야와 미나는 이미 성인이니 우리가 억지로 묶여 있을 필요는 없어. 수년간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주씨 집안만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산을 일삼았지. 이 집은 진작의 가정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최종 선고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이해하지 못한 듯 혹은 이미 이날을 예견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투거나 매달릴 힘도 의지도 없었다. 만신창이 처자식과의 이별. 이것이 그녀의 그릇된 탐욕과 악의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였다. 원래 2주 예정이었던 호주 휴가는 당연히 완전히 망가졌다. 사건의 예비 처리 결과를 기다리며 시어머니가 출국이 제한된 기간 동안 시모는 시드니 근처에서 나와 신민아를 데리고 잠시 바람을 쐴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여행의 기억이 악몽만으로 남아서는 안 되니까. 시아버지도 묵인했다. 우리는 해변에 갔다. 바다는 놀라울 정도로 푸르렀고 해변은 하얗게 빛났다. 서퍼들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추었다. 신민아는 맨발로 해변을 걸었고 파도가 발목을 덮치게 내버려 두었다. 얼굴의 우울함은 바닷바람에 조금씩 흩어졌다. 시모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을 조용히 바라봤다. 미안해, 은하. 그가 갑자기 나지막이 말했다. 바닷바람이 그의 말을 희미하게 날렸다. 수년간 당신에게 마음 아프게 했어. 엄마가 당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늘 어른이니까 참고 배려하면 가정이 화목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의 배려가 엄마에게는 더 심하게 굴어도 된다는 배짱이 되었고
하마터면 당신을 망칠 뻔했어.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앞으로. 그는 나를 보았고 눈빛은 단호했다. 앞으로는 우리 집은 우리가 주인이 될 거예요. 누구도 다시 와서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 가정을 간섭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 카페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었다. 햇살은 좋았고 음식 맛도 괜찮았다. 신민아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시드니의 볼거리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아버지는 대부분 침묵했지만 미간의 주름은 풀려 있었다. 바다를 보는 그의 눈빛에도 점차 안도감이 서렸다. 이 짧은 반나절의 여유는 며칠간의 먹구름을 뚫고 들어온 미약하지만 끈질긴 햇빛 같았다.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삶에는 추악한 계산과 차가운 심판 외에도 햇살과 파도 그리고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함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일주일 후 사건의 예비 처리 결과가 나왔다. 시어머니 주옥매는 자발적인 투항 및 조사 협조 그리고 관련 물품들이 금지되기는 했으나 가장 심각한 범주 마약이나 무기류는 아니었기에 제시된 물품들은 통제되는 특수 한약재 및 미신고 고가 원석으로 판명됨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출국 조치와 향후 몇 년간 호주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녀의 행동 기록은 모두 등재될 것이다. 주준봉과 용 사장은 양국 경찰에 의해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특히 신민아와는 더 이상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벌금 고지서와 끝없는 후회 혹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공포를 안고 공증인과 경찰의 입회하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아버지는 배웅하지 않았다. 시모와 신민아도 가지 않았다. 단지 나만이 가족 대표이자 이 사건의 최초 목표였던 나만이 공항에 갔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그녀는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는 그거만 하고 잔소리하던 시선이나 은근한 트집이 없었다. 오직 잿빛과 망연자실함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사과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한국 돌아가셔서 법적인 일은 마땅히 직면하세요. 앞으로는 각자 평안하게 지냅시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그 눈빛은 복잡하고 알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등을 구부린 채 보안 검색대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늘 곱게 단장하고 강경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 모습은 지금 너무나 왜소하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공항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좋았다. 시모의 차가 길가에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그는 몸을 숙여 안전벨트를 메어주더니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추었다. 집으로 가자. 그가 말했다. 네, 집으로 가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는 공항을 벗어나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짧은 체류지로 향했다. 그리고 곧 우리 모두를 다시 정리하고 정의해야 할 우리 자신의 삶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지나간 일은 마침내 지나갔다. 앞으로의 날들의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옆 사람의 진심을 보았고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로 폭풍을 일으키려 했던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일으킨 파도에 삼켜졌다.